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최보름 장학사입니다. 인플루엔자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학교건강 허브 연수에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하대학교 병원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건강의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또 학생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연수를 개최해 주신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전남숙 장학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 각급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인 우리 보건선생님들과 또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김효빈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2024년부터 인하대학교와 의과대학, 간호대학과 함께 학교의 건강관리,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이제 하나씩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실 중에 하나인 오늘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 보건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함께하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수 운영에 대해서 짧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건강 허브 연수는 총 5차시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의료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연수는 별도의 직무 연수 인정은 없으며 각 차시가 종료된 후에 제공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채팅방 내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인하대학교, 간호대학, 의과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학교와 보건의료의 건강한 연결고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학교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지난 2025년 8월 간호사의 길을 만나다 비룡날의 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 간호술기, 시뮬레이션 실습, 간호철학 등 깊이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11월 닥터로드 의사의 길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활용 의학, 또 기초의학 분야 소개, 수술실 탐방, 동물 실험실 등을 투어하면서 최신 의료 현장의 값진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열리는 학교 건강 허브 연수에는 보건선생님들 약 1,130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2026년부터는 앞서 안내드린 학생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고등학생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건강 인재 양성에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연수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한 끼,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로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전문가이신 김효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연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강의가 종료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김효빈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효빈이라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도 내과처럼 각 분과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 저는 소아들의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의 진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도 장하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 때문에 아마 학교가 어수선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 막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요. 독감 걸린 후에 폐렴이 심하고 물이 차가지고 지금 이제 흉관도 섭관하고 중환자실로 입원할 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그런 친구들 돌보시느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호흡기 쪽은 아니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겁니다. 제목은 교실의 한 끼가 안전해지려면 많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가끔 급식 먹고 아이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고 학교에서도 아마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시고 이제 학생들을 잘 케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제 식품 알레르기, 그 중에서도 좀 중증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불내성과 식중독 이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잘못 먹었을 때라는 게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가 가렵다거나 이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배가 좀 불편하다, 뭐 토할 것 같다, 배가 아프다 뭐 이러면 또 뭔가를 잘못 먹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음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식중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품에 함유된 독소, 그러니까 어떤 균이라던가 아니면 독성 성분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입니다. 그런 독소 때문에 이 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토하거나 설사할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식중독의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이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 불내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면역 반응은 아니고 식품을 분해하는 효소라던가 이런 게 이제 사람마다 좀 적은 사람들,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효소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서 증상인 뭔가 이제 속이 불편한 저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유를 이제 유당 불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우유를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부글부글하고 불편하다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알레르기나 이런 게 아니고 효소 결핍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소가 이제 유당이 적은 우유를 먹으면 괜찮다. 그다음에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을 먹으면 괜찮다. 아니면 효소를 좀 보충해주면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식품 불내성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식품 알레르기라는 거는 면역 반응,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식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었을 때 모두 괜찮은데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나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식품 알레르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 알레르기는 여러 음식이 아니고 어느 대부분 딱 특정한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 음식에 대해서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이상 반응이 좀 과민하게 일으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호흡기 쪽 아니면 피부 쪽 그다음에 소화기 쪽 아니면 심혈관계 쪽 여러 장기에 이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음식들은 특정 음식이라는 게 독소가 있거나 뭔가 지금 부패가 돼서 나쁜 상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무해한데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머님들이 뭐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식품 알레르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오는 경우에 옆집 아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계란을 안 먹어요. 우리 아이도 그래서 계란을 안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옆집 아이와 내가 똑같은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더라도 원인이 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옆집 아이, 옆에 친구를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특정 식품이 이런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검사해서 찾아내고 그 특정 음식만을 섭취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섭취를 했을 때 이제 히스타민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피부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장기에도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제가 나이를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은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이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소아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소아와 성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면 소아에서는 주로는 이제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반해서 성인 쪽 선생님들, 알레르기 보시는 선생님들은 밀가루가 문제다, 뭐 돼지고기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음식들의 알레르기를 보일 수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요 나이를 같이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식품 개별로 하나씩 어떤 거에 알레르기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요 0세에서 18세 소아 아이들로 보면은 나중에는 요걸 조금 더 소아의 나이들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쪼개서 볼 건데요. 소아에서는 제일 흔한 건 우유와 계란입니다. 뭐 다들 한 28% 정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돼서 우유와 계란이 가장 흔한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보면 밀가루, 위트, 그 다음에 호두, 땅콩, 밀가루, 새우 이런 순으로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 알레르기는 또 역시나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가 호두, 다섯 번째가 땅콩인데 식품 알레르기 얘기하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땅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뭔가 사람을 죽이려고 뭔가 이렇게 공모를 하고 그럴 때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몰래 땅콩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나쁜 얘기들이 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땅콩이 좀 적은 편이고요. 같은 약간 견과류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 호두가 좀 더 알레르기가 많은 편이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들은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시대마다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학회에서 만난 이제 소아 알레르기 중에서도 식품 알레르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대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일본 선생님이 이 식품 알레르기의 흔한 원인들, 본인 나라에서의 원인들을 막 얘기할 때 호두가 굉장히 뜨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툭툭 치면서 한 10년 전에 내가 호두가 진짜 많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더니 일본 선생님이 진짜야?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0년 후에 일본에서 호두가 굉장히 이제 음식 알레르기 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막 씩씩거리시더라고요. 내가 맞는데 막 이러시던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음식 알레르기는 어떤 거를 많이 먹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두바이 초콜릿 이런 거를 많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사오시면서 두바이 초콜릿을 많이 먹다 보니 두바이 초콜릿 안에 이런 견과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피스타치오도 들어있고 아몬드 들어있고 이런 그래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지고 증상을 많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견과류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음식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버크위트 메밀이 있는데요. 메밀은 서양에서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음식입니다. 메밀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되게 많고요. 옛날 한때 한 20년 전에 메밀 베개가 건강에 좋다고 되게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메밀 베개를 많이 베고 지냈는데 이 메밀 알레르기가 막 갑자기 늘었었고 그게 이제 메밀 베개 때문인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내가지고 메밀 베개 안 좋다라고 한 이유로 요즘은 거의 그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게 이제 또 이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굉장히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는 그렇고 식품군별로 조금 묶어서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 계란이 제일 높은 거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너트, 그러니까 호두라던가 뭐 캐시넛, 뭐 브라질넛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시리얼들, 그 다음에 프루트, 과일이 또 이제 군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게 늘어나면서 과일 알레르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음식일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맞아 이거는 좀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조심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식품 알레르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꼭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 알레르기로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피부에 약간의 그냥 두드러기 간지럽고 끝 할 수도 있고요.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고 뭐 실신하는 증상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증상까지 중증도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최단 끝 심각한 거를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위험하니까 특히나 그냥 약간의 증상이 있지 않고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식품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이 이제 식품 유발 아나필락시스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땅콩, 계란, 우유, 메밀 이런 것들이고 식품 유발 아나필락시스도 똑같이 이제 땅콩, 우유, 메밀, 계란, 그다음에 참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스쿨 칠드런 그러니까 학동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좀 군으로 묶어 보면 많은 게 아나필락시스나 식품 알레르기로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게 과일, 그리고 이거는 갑각류들, 새우, 게 같은 갑각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학동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정도 나이의 아이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는 소아과 의사들한테는 이제 연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이 다 그런데요. 이제 어른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연령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는 0세와 3세와 6세와 10세는 정말 다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증상으로 오지만 생각해야 되는 병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이제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도 아이가 뭔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음식은 이런 겁니다. 계란, 우유, 콩, 밀가루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좀 더 큰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이 저 음식에 알레르기 있어요 라고 할 때 들어보면 땅콩, 견과류, 생선이나 갑각류 이런 것들에 이제 알레르기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아까 쪼개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나이를 2세 이하, 2세에서 6세, 7세에서 12세, 13에서 18세 이렇게 나이를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원인되는 음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돌보시는 연령대의 아이들에 맞춰서 이런 음식들이 많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세 이하 아이들한테서 가장 많은 거는 우유, 계란 얘네들이 뭐 30% 넘게 가장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2세에서 6세로 가면 15%, 11%, 7에서 12세로 가면은 계란은 5.3%, 우유는 없어졌죠. 13에서 18세로 가면 빨간색 우유 계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있다가 점점 크면서 우유나 계란은 알레르기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유나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어릴 때 충분히 제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시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먹기를 시작하도록 권유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 2세에서 6세쯤 어딘가에서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보시면 2세 미만에서는 8.3%, 2세에서 6세는 8.5%,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7에서 12세가 되면 6.6%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조금 더 커지면 13에서 18세는 밀가루의 10.3% 이렇게 나타납니다. 밀가루는 이제 그 단독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끔 부분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품 유발,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땐 괜찮은데 요걸 먹고 운동을 심하게 하면 갑자기 호흡곤란과 뭔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밀가루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저 평소에 밀가루 음식 잘 먹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운동 후, 특히 이제 점심시간에 아이들 열심히 뛰어놀잖아요. 축구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나서 5교시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왔다. 이러면 이제 야, 너 축구 점심시간에 축구 열심히 해서 힘들어가지고 쉬러 나한테 온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혹시 이런 밀가루의 식품 의존, 그다음에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스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들은 2세 미만에서는 4%, 3.7% 이렇게, 잣은 좀 알레르기가 약간 적어서 0.9% 이렇게인데요. 2세에서 6세로 가면서 이제 호두가 제일 위에 가 있죠. 16.6%, 땅콩은 9.7%, 잣은 3.6% 견과류들이 늘어납니다. 7에서 12세에 가면 얘네들이 제일 위에 있죠. 호두가 13.2%, 땅콩이 6.6% 이렇게 견과류의 알레르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아예 없던 애들도 이제 청소년기에 새로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메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는 사실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맛을 잘 모르잖아요. 메밀 맛을. 근데 그것도 약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메밀이 3%, 여기 7에서 12세는 9.2%, 3에서 18세는 17.2%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제 냉면 이런 걸로 우리 메밀을 아무래도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근데 냉면에도 메밀이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래서 냉면 저 이전에 잘 먹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평양냉면에는 메밀이 많이 들어있는데 함흥냉면에는 메밀이 안 들어있대요. 그리고 막국수 이런 데는 메밀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같은 냉면이라도 그렇게 메밀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음식이라도 좀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냉면 잘 먹었었는데 왜 이번 냉면에는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이제 메밀의 함유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일한 식품군 안에서 이제 유사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예를 들면 견과류 중에 호두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비슷한 같은 견과류인 캐슈넛이나 헤이즐넛에도 보면은 교차 반응으로 서로 단백질 구조가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두와 땅콩은 또 견과류지만 서로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땅콩 같은 경우에는 호두에 알레르기가 같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다 같이 견과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들도 약간 계통이 있는데요. 땅콩류, 그다음에 호두류, 그다음에 잣류, 그러니까 잣은 또 굉장히 다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마다마다 달라서 견과류를 퉁쳐서 모두 다 못 먹는 건 아니고 어떤 거에 못 먹는지, 그치만 호두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캐슈넛이나 헤이즐넛 이런 거에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같이 안 먹는 게 필요하고, 땅콩은 증상 여부를 관찰한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먹어도 됩니다. 호두는 못 먹더라도. 그다음에 땅콩은 콩류이기는 한데 땅콩과 일반 콩들, 완두콩, 그다음에 우리 흰콩 아니면 대두, 까만콩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밖에는 교차 반응이 없기 때문에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도 콩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생선류 안에서도 연어, 가자미 이런 게 서로 교차 반응이 있으니까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다른 종류의 생선 먹기가 힘듭니다. 갑각류끼리는 교차 반응이 75%로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게나 바다가재 이런 것들도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안 먹어야 하는 증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염소젓과 교차 반응이 있다. 왜 하필 염소젓을 여기다가 넣어놨느냐 하면은 이제 예전에 요즘도 나오겠지만 아이들 분유 중에
그 산양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염소젓이나 산양류나 이런 것들이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한테 약간 알레르기성이 적다. 그래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교차 반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산양류나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 반응 표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건 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못 먹게 되는데 근데 소에서 나온 소고기는 또 괜찮습니다. 교차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먹더라도 소의 고기인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꽃가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건데요. 아까 요즘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가 소아 청소년들의 특히 청소년 나이에서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는 이제 요즘 비염이 많이 소아들에 있어서 알레르기 질환 중에 비염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요즘 이제 꽃가루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비염도 뭐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인 친구들도 있고 꽃가루가 원인인 친구들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인데요. 기후가 온난화해지다 보니까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꽃가루의 이제 개화 시기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길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늘어나는데 꽃가루의 성분이 이제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 그런 식물성 단백질 중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과일들의 알레르기가 비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비염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꽃과 이런 과일들의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차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증상이 보통은 이제 입안이 좀 간지럽다, 목이 막 간지럽다 이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요즘은 꽃가루 과일 증후군, 뭐 꽃가루 음식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와 과일 알레르기가 교차 반응이 있다, 과일 알레르기가 요즘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들에 열심히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때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든 장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피부에 두드러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친구도 있고요. 그냥 피부가 가렵다 아니면 목이 따끔거린다 입안이 간지럽다 이런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눈이 이렇게 퉁퉁 붓는다거나 입술이 퉁퉁 붓는다거나 이런 저희가 이제 이런 건 혈관 부종, 맥관 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드러기가 조금 더 깊은 층에서 생긴 조금 심한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뭔가 심해 보이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가 온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요. 요거는 피부 증상만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요럴 때 아나필락시스라고 꼭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피부 증상만 하나 나타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흡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숨차서 말하기 힘들어 보인다든지 뭐 호흡곤란, 쌕쌕거림 이런 호흡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쪽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지럽고 실신하고 이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전신신경계 증상으로 뭔가 되게 불안해한다거나 입안에 이렇게 약간 피맛, 쇠맛 이런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기 계통으로는 속이 이제 메스꺼리고 이 음식만 먹으면 뭐 토할 것 같아요. 토를 해요. 뭐 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식품 알레르기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 이따 이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이제 저희가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정의가 1 적혀 있으면 2도 있고 3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아나필락시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 증상이 아무래도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는 증상으로 제일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증상이 있으면서
뭐 두드러기든 피부가 붉어지든 가려워지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요 호흡기 증상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두 가지는 최소한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피부가 막 빨갛고 가려우면서 숨차고 기침나고 힘들다 이러면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되는 거고요. 피부에 막 두드러기가 나타내면서 갑자기 어지러워 그러고 쓰러지면 이건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는 의심되는 물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심되는 물질을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아나필락시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앞에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앞에 거는 피부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나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피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나타나면서 배도 불편하면서 숨도 차고, 그럼 이건 아나필락시스가 아닌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계통의 우리 장기 중에 어딘가 두 가지,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토한다, 이것도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되는 거이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의는 이거는 뭐냐면, 알고 있는 원인 물질, 그냥 잘 모르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아니고요. 원인 식품이 있고 그 원인 식품에 노출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심혈관계 계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의 정말 활력 징후, 우리의 삶과 죽음, 이거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요거 증상 하나만 있는 경우도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의 전제는 알고 있는 원인 식품에 노출되고 나서 혈압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아나필락시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앞에 얘기 드렸던 식품 알레르기의 그 원인들과 다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음식 중에는 아무래도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들이 많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게, 새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학동기 아이들은 견과류나 게, 새우 같은 갑각류가 많이 일으켜 원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비염이 점점 늘어나고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과일에 대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유나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6세 넘어가면서 점점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어린 아가들, 한 돌 정도 아가들, 1에서 3세 정도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아나필락시스의 흔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유, 계란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고, 땅콩, 그다음에 갑각류, 생선, 과일 이런 게 이제 학동기 아이들한테서 아나필락시스의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근데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증상을 정의한 진단이기 때문에 원인이 꼭 식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곤충독, 벌독 이런 거에도 이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들, 해열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거나 아니면 항생제, 그다음에 조영제, 우리 CT나 MRI 찍을 때 쓰는 조영제, 이런 약물들도 다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음식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약물들도 이제 학동기 아이들한테는 약물 알레르기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령별로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일수록 좀 더 높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대의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예전보다는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를 식품 알레르기로 먼저 이제 의심이 돼서 오기보다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이제 식품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의 피부 증상의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가 지금 제가 뭘 잘못 먹여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라고 해서 식품에서 막 원인을 찾으려는 경우가 되게 많이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알레르기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2개월, 3개월 때부터 피부가 건조하고 간지럽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뭔가를 잘못 먹어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음식에는 원인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중에 한 30%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사실 동반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것 같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은 안 갖고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먹여서 식품은 문제가, 이 피부의 문제가 아니니 열심히 잘 먹여서 우리 아이가 크면 아토피 피부염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식품 알레르기는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병력조사, 식품일기를 열심히 쓰는 거인데요. 열심히 찾아보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계란을 먹고 이런 증상으로 왔어요. 우리 아이는 새우를 먹으면 이런 증상이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검사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 진단이 다 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일기를 써보면 이미 거기서 다 찾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식품일기를 씀에 있어서는 되게 자세히 꼼꼼히 써봐야 하긴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밥만 먹었다가 아니라 안에 쌀이 들었는지 보리가 들었는지 좀 더 꼼꼼히 써야 되고, 양은 얼마나 먹었는지, 그럴 때 증상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우리 배추김치를 먹었다고 하는데 김치에 안에 배추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가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안에 새우젓을 넣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꼼꼼히 적어봐야 이제 식사일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성분 중에 무엇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꼼꼼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을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증상 여부를 적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족의 경우에는 적어봤더니, 적어봤더니 이런 음식들, 우리 밥 먹은 반찬에는 괜찮은데 우유를 이제 간식으로 먹었을 때만 이제 가려웠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일지를 적어보면 이것만으로 이미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좀 더 뭔가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우유나 계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면 평생 못 먹는 게 아니라 우유, 계란 먹어야 되니까요. 어느 친구가 저는 생일에 생일 케이크를 못 먹어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란이 든 케이크를 저는 못 먹어요, 이렇게 슬프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생일 케이크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제 못 먹고 어느 시점부터는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런 혈액 검사 아니면 알레르기 피부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알레르기의 심한 정도 상태 이런 거를 좀 봐가면서 이제 먹는 시기를 결정하고, 또는 이제 제일 정확하게는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은 음식을 먹여봐서 증상이 나타나느냐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한 진단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먹였을 때 증상이 막 어지럽고 쓰러지는 애한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혈청 검사, 혈액 검사의 수치를 좀 봐가지고 먹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닌지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유의 경우에는 2세 이하에서는 7 정도면은 높다, 7 이상이면 높으니까 알레르기 증상을 거의 95% 보일 수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컷오프 레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먹지 말자, 아니면 이 정도 수치에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그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확진하는 방법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빼고 먹였을 때 증상이 없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완전히 빼고 먹었더니 이제 증상이 없네? 그러면 걔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뺐다가 진짜인가 아닌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확진의 목적으로 유발시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그 음식을 먹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먹여봐서 증상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확인하는 거, 요게 이제 식품 유발시험. 먹였더니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확진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먹여보는 시도를 할 때는 증상이 좀 심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사실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만 노출돼도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아기 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계란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고 무심결에, 근데 은연중에 이 왜 중국집에서 나오는 게살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살 스프에 보면은 계란이 정말 이렇게 약간 실
실처럼 휘휘 이렇게 저어가지고 굉장히 실 같은 계란 들어있죠. 근데 계란도 아니고 그냥 국물만 이렇게 조금 먹여볼까? 그러고 한 돌 18개월쯤 됐을 때 그거 국물만 조금 먹인다고 뚝 입에다 댔더니 입술 주변으로 빨갛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 유발 시험을 할 때는 보통은 증상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15분 간격으로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정말 눈곱만큼, 코딱지만큼 그거에 15분 있다가 2배, 그거에 15분 있다가 그거에 2배 이렇게 점점 늘려가 봐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중단. 얘는 증상이 있네. 그러면 아직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니까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끝까지 뭐 반알, 한 알까지 다 먹었다. 그러면 이건 증상이 없는 거네. 그러면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시기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식품 유발 시험이 이제 알레르기의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 뭐에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단된 식품 알레르기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사실 어떤 약물 가지고 식품 알레르기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의 제일 근본적인 치료라 그러면 원인되는 식품을 일단은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우리 이 친구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음식을 하나를 찾아내고 그 음식만 철저히 제한하는 거. 두리뭉실 옆집에도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계란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는데 그럼 우리 아이도 저런 거 먹으면 혹시 증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먹이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되는 그 음식만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성장 시기에 있잖아요. 음식을 제한해서 끝이 아니라 음식을 제한을 하게 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아의 시기에 성장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품을 그냥 이런 음식들을 제한만 할 게 아니라 영양 관리. 그래서 음식 제한과 영양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이제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물 치료들은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든지 이거는 이제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거를 가라앉히는 치료, 좀 더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복용약으로 치료하거나 주사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나필락시스까지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제, 에피네프린을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음식 제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계란이 든 음식을 모두 제한을 해야 됩니다. 딱 그냥 계란, 삶은 계란, 계란찜 이렇게만이 아니라요. 집에서 음식을 해줄 때는 계란이 든 음식, 아닌 음식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지긴 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거 말고 이제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서 먹일 때 그럴 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모두 다 제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빵류 이런 데 계란 들어있고요. 아이스크림, 하드 말고 이렇게 떠먹는 아이스크림들 있죠. 좀 부드러운 그런 아이스크림에는 전부 다 이제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이 보이지 않지만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요네즈, 우리 이런 샐러드 드레싱 이런 거에 드는 마요네즈가 또 굉장히 이제 계란이 많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계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리한 정도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도가 차이가 생기거든요. 날계란일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은 데서 점점 조리할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훨씬 더 감소돼서 저희가 이제 계란의 조리한 정도를 날계란 영어로 표현하면 raw egg.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은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계란 후라이라던가 계란찜이라던가 이런 약간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조리한 계란 그런 걸 cooked egg, 조리한 계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에 구워진 200도 이상의 온도 오븐에서 구워진 빵이나 과자 같은 그런 거 이제 베이크드 에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이크드 에그일수록 알레르기 증상이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삶은 계란 먹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계란이 든 빵은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상태의 그런 계란은 먹어도 됩니다. 빵은 잘 먹어도 되고. 근데 이게 마요네즈를 제가 특별히 더 얘기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마요네즈는 이제 계란과 식용유, 날계란과 식용유를 막 섞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날계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요네즈를 먹으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계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란이 들어있는 음식을 모두 제한을 해야 됩니다. 우유의 경우에도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게 되는데요. 뭐 우유, 요거트, 치즈 뭐 이런 건 당연히 유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랑말랑한 사탕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껌 있죠. 네, 자이리톨 껌 같은 거 보면은 좀 뭐 씹으면 부드러운 거 말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진 네모나게 만들어진 자이리톨 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고 겉에가 약간 이렇게 딱 혀를 대보면 달콤하잖아요. 그 달콤한 성분이 우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껌에도 우유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본 환자 중에 한 명이 자이리톨 껌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는 친구가 증상이 확 심해져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뭐 먹었니? 그랬더니 껌 씹었는데요. 그래서 껌?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니까 성분의 우유하고 적혀 있는데 그 약간 딱딱한 거에 겉에 촉촉하게 이렇게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우유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빼고 먹어야 하겠고요. 그래서 사 먹는 음식들에는 뒤에 이제 식품 라벨을 꼭 읽어보시라.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들이 없는지 잘 보고서 이제 그것들을 빼고 먹어야 그런 음식들은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밀가루도 들었고 우유도 들었고 대두 콩도 들었고 아몬드 분말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음식을 사서 먹일 때는 이렇게 식품 라벨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게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품들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꼭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우유, 계란이라든지 우유, 메밀, 땅콩, 콩, 밀가루,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다 앞에 제가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많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서 보면서 제한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제한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못 먹는 음식을 대신해서 이제 꼭 먹여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꼭 보충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장이 뭐 꼭 키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호르몬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들뿐만 아니라 이제 뇌의 성장 이런 거에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영양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한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맞춰서 이러한 유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꼭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줘서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식품들 이것도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런 것들을 예쁘게 그림으로 딱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두유를 먹으면 되겠고 계란이 괜찮다 그러면 계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안에 들어있는 여러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과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두부라든가 다른 육류 종류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체식품을 잘 확인해서 뺀 음식들은 다른 걸로 꼭 채워줘야 됩니다. 네, 음식을 준비할 때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알레르기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당연히 이제 깨끗하게 조리 도구들을 닦고 식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 더 생각할 거는 교차 접촉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할 때 만약 우리 친구가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 튀김 종류를 시작을 했다 이러면 뭐 일단은 그런 다른 친구들은 먹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급식 같은 거를 준비할 때 다른 친구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새우튀김도 하고 뭐 고구마 튀김도 만들고 오징어 튀김도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우리 친구가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새우는 제일 끝에 앞에 먼저 뭐 고구마, 오징어 이런 것들에 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새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친구 먹을 수 있는 한테 주고 그다음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안 먹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조리 도구들에 그런 알레르기 음식들의 그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얘를 쓴 조리 도구를 완전히 빼가지고 뭐 완전히 음식 다 끝날 때까지 안 쓸 거다 그러면 상관없는데요. 이 조리 도구를 뭐 구운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음식을 굽고 또 굽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단백질 성분이 교차돼서 안에 다 녹아나서 나는 분명히 이 새우를 안 먹었는데도 이 안에 이미
다른 조리를 앞에 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새우가 좀 묻어 있고 이 조리 도구에 묻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순서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알레르기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응급 약물 치료는 뭐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이런 거는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 증상이 정도가 있다. 아까 입술이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붓고 정도다. 이러면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다 그러면 피부 증상만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뭐 심혈관계 증상으로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에 준한 치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치료로는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에피네프린 주사제로 당연히 이제 뭐 앰플에 들어있는 걸 재가지고 쓰지만 여기는 응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젝스트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저희가 처방을 해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응급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빨간색인 게 있고 노란색인 게 있습니다. 빨간색인 거는 이제 30kg 이상 성인이 사용하는 거고요. 노란색인 거는 0.15mg이어가지고 소아가 사용할 수 있는 거, 15에서 30kg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을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아이가 나타났다, 생겼다 학교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이제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편안하게 앉히고 뭐 조이는 옷이 있다 그러면 좀 풀어주고 맥박과 호흡과 의식은 괜찮은지 좀 관찰한 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119부터 불러서 협조를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에피네프린을 먼저 주고 할 거냐? 근데 이게 불러놓고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 보통 심폐소생술 할 때도 보면은 괜찮으세요? 확인한 다음에 옆에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막 이렇게 CPR 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옆에 도와주세요부터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네프린 주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나 혈압이나 이런 그 의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 호흡기 쪽은 괜찮은지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데 좀 누워 있으면서 다리를 좀 올려주면 좋겠고 산소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좋겠고 그다음에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됩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은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이 있습니다. 초기 반응은 증상이 이제 뭔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이 되고 거의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2차 반응은 한 4시간 정도 후에 그 1차 반응이 있고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있는데 한 4시간쯤 후에 한 번 더 2차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괜찮아진 것 같다, 에피네프린을 맞고 괜찮은 것 같다 하더라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우선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요 뒤편에 있는 여기서 보시면 요 노란 핀 여기가 이제 안전핀이고요. 까만색 쪽 여기가 이제 주사기가 나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요 까만 쪽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일단 혹시 척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척키 보면 이제 이렇게 도끼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이고요. 펜이기 때문에 펜처럼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통을 다 감싸서 쥐고 계시면 됩니다. 1번 그림처럼. 그리고 다른 손으로 이제 안전핀인 곳을 빼고 그 다음에 다리에 3번 그림처럼 다리에 가까이 가서 꾹 누르고 이제 요 누르게 되면 주사기 바늘이 탕 안으로 튀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약이 쓱 들어가는데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딱 된 상태에서 꾹 누르고 10초를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아무래도 딸깍하면서 주사기가 딱 들어가면 따끔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좀 꽉 잡은 상태에서 딸깍 소리 나게 이렇게 꽉
눌러서 한 10초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주물러 주시고 119에 보내면 됩니다. 2번이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러지?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그램 보면은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연필 이렇게 뭐 펜 쥐듯이 이렇게 뒤에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몸통을 통째로 잡는 건데요. 이렇게 잡는 거 사실 크게 문제는 아닌데 가끔 이걸 뒤집어 가지고 까만 쪽을 위쪽으로 안전핀 있는 쪽이 아니라 까만 주사기 있는 쪽으로 거꾸로 잘못 이렇게 쥐고 있다가 꾹 눌렀는데 잘못해서 바늘에 오히려 손가락이 찔리는 경우 손가락이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뒤에 펜처럼 잡지 말고 그냥 전체를 감싸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젝스트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법.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주사 부위인 검은 끝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 손으로 잡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안전핀인 노란 뚜껑을 당겨서 빼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검은 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수직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게 누릅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10초 후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허벅지에서 떼고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주사 부위를 10초간 문지릅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후에는 반드시 119에 전화하여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누워서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첫 주사에서부터 5분에서 15분 후에 새로운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사용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합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성인용과 소아용이 있습니다. 30kg 이상의 경우 성인용을 이용하고 15kg에서 30kg 사이의 경우 소아용을 사용합니다. 어린이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을 어려워할 경우 앉거나 눕힌 자세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성인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막 세게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기 위해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랬다가 좀 놀래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피해버린 수가 있으니까 잘 달래시고 이렇게 꽉 눌러주시면 딸깍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젝스트 보관하는 거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유효기간이 1년 정도로 좀 짧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잘 해야 하겠고요. 사용이 괜찮은지 유효기간 확인하고 보관을 할 때는 냉장 보관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상온에서 보관을 하되 차광을 해서 요 케이스 안에 넣어서 차광하고 보관을 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창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 안에 혹시 뭔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이물질은 없는지 한번 보고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사용하면 변질된 거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 없는 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유효기간이 여기 이제 그 약의 겉에 통이나 아니면 그 젝스트 펜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까만색 주사기 있는 부분이 퉁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주사기에 다시 찔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게 되거든요. 사용을 한 이후에는 여기 창이 있는데 이렇게 선 같은 게 표시돼서 사용 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이렇게 한 후에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아이와 함께 119에 태워서 병원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굳이 원래대로 다시 넣기 위해서 막 조작을 하다가 잘못해서 찔리면 위험하니까 네, 요대로 그냥 사용한 채로 안전핀 뭐 이런 거 다시 다 꽂을 필요 없이 요대로 병원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면은 마지막 중영상은 한 15분 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요 에피펜이 뭔가 이렇게
잘못 작동을 잘 안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으로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는 통도 있고요. 2개짜리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한 15분 지났는데 보이던 이제 호흡 증상이나 아니면 어지러움 이런 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주사를 맞춰도 됩니다. 저희가 응급실에서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응급실 선생님들이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이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이럴 때 쓰는 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용을 하면 뭔가 중증 환자를 보는 것 같고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자꾸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정맥 주사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심장을 막 빨리 뛰고 하게 하는데 이렇게 근육 주사를 사용해서 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사용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고 보는 게 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아나필락시스가 의심이 되는 친구가 보인다 그러면 그리고 젝스트를 갖고 있고 처방이 됐던 친구라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주사기니까 주사기 왠지 내가 사용하기엔 좀 무서워 하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항상 이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 여러 선생님들이 조사해가지고 다 가시고 조사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연락도 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병이 있는 아이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연락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잘 알고 있고 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증상이라던가 어떤 증상 아이들마다 증상이 다르니까 식품 알레르기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증상을 가지는지 뭐 젝스 같은 치료까지도 필요한지 그렇진 않지만 그냥 항히스타민제 정도 약 먹으면 이전까지는 조절이 됐는지 뭐 이런 정도까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되는 식품은 최대한 이제 철저히 피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급식을 먹을 때 보이는 음식으로 뭐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키위 같은 건 우리 고기에 재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일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이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는 음식 성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친구들은 빨리 학교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병원으로 이송할지 미리 그때부터 막 이제 시작하면 바쁘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대처하는 방법들 보호자분들과 상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치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 넘기면서 뭔가 자동 넘김이 있었는지 자꾸만 거꾸로 자꾸 넘어가서 제가 슬라이드를 자꾸 거꾸로 돌렸었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또 요즘에 학교 현장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잠시만 3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이 사전에 질문해 주셨던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와 관련해서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선생님들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이것과 관련된 질문 여러 분 해주셨는데요. 가벼운 아나필렉시스 증상이 있을 때 세노바 시럽이나 지르텍 같은 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안내하는데 복용을 하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즉시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두드러기, 입술 발진 이 증상이 있는 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가벼운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라고 하는데 두드러기와 입술 발진은 피부에만 나타난 한 가지 단계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거이고요. 피부 증상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증상이 가라앉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항히스타민제 먹고 가라앉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기는 하고요.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는다, 좀 오래 간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특정 부위 두드러기나 피부 발적이 수일째 지속이 된다면 피부과를 가야 할까요? 내과를 가야 할까요? 네. 일단 소아의 경우에는 내과로 안 가고 소아과로 갈 거고요. 피부 증상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나 피부과 중에 가면 되겠는데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두드러기의 정의는 한 자리에 24시간 이상 가지 않는다가 이제 두드러기의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한 곳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또 다른 데 생기고 없어지고 다른 데 생기고 자꾸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두드러기가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또 자꾸 생겨요. 점점 심해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는 원래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있다 없다 하면서 한 2, 3일 가다가 이제 보통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두드러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자리에 계속 며칠째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두드러기는 아니고요. 혹시 혈관염 이런 거는 아닌가? 약간 두드러기와는 조금 다른 피부 질환일 수 있어서 만약에 같은 자리에 물론 이게 두드러기가 약을 먹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약 먹고 가라앉으면 끝. 뭐 병원에 더 갈 필요 없고 뭐 요번 치료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에 또 만약 그런 두드러기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도 약 먹고 치료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일주일에 3, 4일 이상 매일 자주 증상이 나타나서 일주일에 3, 4회 이상 계속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정도로 두드러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 진짜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꾸준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드러기가 있다 없다 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뭔가 피부 발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뭐 소아의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셔도 되고 소아 알레르기 보시는 선생님께 진료를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눈가와 입술의 부종만 보일 때에는 아나필락시스에 준해서 병원에 이송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눈가, 입술 부종만 있다. 이거는 피부 증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요 부종을 보이는 거를 저희가 아까 혈관 부종, 맥관 부종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심해 보여서 그렇지 두드러기와 그냥 거의 결을 같이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켜 주시고 증상이 가라앉는지 보면 끝인 거고요. 이렇게 눈이 부었다, 입이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혹시 안도 부어서 호흡곤란이 생길까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거라서 뭐 이렇게 젝스트라던가 그런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항히스타민제만 먹고 증상을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호흡기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되니까 젝스트를 투여해 주시고 병원에 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호흡 곤란까지 왔는데 이 학생이 C자를 소지한 학생입니다. 복용 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학부모를 호출했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C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건실에서 할 수 있는 처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이제 소아 청소년기 아이들, 학동기 친구들한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 중에 하나이고 아까 하나 또 말씀드린 게 밀가루를 먹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특히나 더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증상을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친구가 운동하고 나서 갑자기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증상 뭐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이건 아나필락시스니까요. 그때는 C잘 같은 항히스타민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젝스트를 치료하는 게 필요해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를 치료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라도 먹고 119 불러서 얼른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송할 때까지 뭐 그 사이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가 혈압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시고 호흡은 괜찮은지 그래서 산소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산소를 주시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혹시 요즘 병원들에는 학교들에는 그런 응급 호흡곤란 키트, 천식 키트 이런 것들도 구비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교육정보센터, 뭐 안심학교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구비하도록 도와드리는데 벤토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 그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그것도 해주시고 119가 올 때까지 그렇게 처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스트 검사에서 클래스 단계가 낮고 증상이 없어도 음식 제한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는 절대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레르기 검사를 식품 알레르기가 걱정이 된다. 아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이게 혹시 음식 때문은 아닌가 하고 걱정돼서 이제 오는 경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먹은 거에서 아무런 뭐 특히 이 아토피 피부염이 뭔가 어떤 음식으로 악화되는 게 의심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음식 알레르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들은 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알레르기 검사를 하자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것도 알레르기가 없으니까 잘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알레르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마스트에서 검사하기 어느 수치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음식을 제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컷오프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봐서 그 이상이면 제한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이하면은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 애매하게 걸려 있는데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먹어서 증상이 없다 그러면 검사에서 아무리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먹는 게 맞습니다. 네. 요즘에 학생들이 유난히 식품 알레르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인이 됐을 때 괜찮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품 알레르기가 여러 가지 종류들, 이제 음식들이 예전에 비해 그런 식생활 문화들이 바뀌어가는 것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늘어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서양 쪽에서는 이제 땅콩이 알레르기가 많았었는데 약간 그런 식품들을 우리도 좀 먹으면서 견과류라던가 요즘 우리 뭐 하루 견과류 뭐 이러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 음식 먹는 문화들이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과일의 알레르기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꽃가루의 알레르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비염도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사과, 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의 알레르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후 변화,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나필락시스도 조금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치료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증상이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해 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어 가지고요. 괜찮아지게 하는 방법이 사실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우유나 계란같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경구 면역 치료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유를 50ml까지는 괜찮은데 100ml 먹으면 증상이 일어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0ml 먹으면 괜찮은 그 정도 레벨에서 계속 매일매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알레르기가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75 먹여서 증상이 괜찮으면 75로 늘린 상태로 또 매일 먹기 이렇게 한 2주씩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음식들마다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경구 면역 치료가 예전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이제 없애는 치료 완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식품 이외에도 다른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또 증상으로 소양증이나 발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약물, 비약물 치료 등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아니면 대기 오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알레르기 질환도 늘어나고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다양한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이제 알레르기 증상들이 또 지금 이제 독감도 돌기도 하지만 감기 이런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알레르기 비염 있는 친구들 코 막히고 다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스트레스도 악화 요인인데 그런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방법들, 그 다음에 환경을 좀 더 깨끗해지게 하는 방법들, 그다음 피부에 뭔가 가려움증, 발적이 있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해주면 요 증상들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부작용이 거의 별로 없는 약이고 장기간 복용하기도 하고 뭐 한 알로 안 되면 어떨 때는 4알까지도 4배까지도 먹어도 굉장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증상이 불편하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는 얼른 먹어서 증상을 좀 조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유튜브 댓글에 실시간 올라온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 복통, 설사, 피부 발진 순서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혹시 지연성 알레르기는 아닌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연성 알레르기는 사실 지연성 식품 알레르기,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한 거는 IgE 맥의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IgE 맥의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말씀하신 지연성 식품 알레르기가 되겠는데 이건 사실 진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30분 내에 알레르기 증상이 딱 일어나면 연결성을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먹고서 아니면
뭐 몇 시간 후, 며칠 후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와의 음식과의 연관성을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연성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포 매개성이어서 내시경 검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이런 장기 내장 내에 호상구라는 세포들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음식을 얘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아까 유발 검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먹어보고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증상이 몇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진단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또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계란을 먹으면, 저한테도 그런 환자가 있는데, 계란을 먹으면 한 2시간 있다가 꼭 엄청 토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 그렇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전날 먹은 게 다음날 그렇게이기보다는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연성 알레르기는 글쎄 그 다음날 전날 먹은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증상을 일으키는지, 그거는 이 증상을 식품 알레르기라고 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복적으로 같은 음식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조금 봐야 되고, 두루뭉실하게 여러 가지 음식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음식에 나타나기 때문에 식품일지 이런 거를 좀 더 써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신비코트와 시잘 알레그라 정을 보건실에 맡겨두라고 가져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이라서 스스로 복용할 수 있으니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 보관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2개의 약은 혹시 학생이 소지만 해도 충분한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신비코트 같은 천식 흡입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구 치료약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행동 지침이라고 하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을 해라. 어떨 때 뭐 몇 번을 사용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서 이제 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뭐 보건실에 멀리 보관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학생이 직접 보관을 하면 될 것 같고, 보건실에 굳이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불편할 때 그냥 빨리 사용을 하면 되는 거이니까요. 만약 그걸 사용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보건선생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빨리 뭐 병원에 가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식품 알러지에 대한 기왕력이 없는데 찬 공기에 접촉한 부분만 피부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알레르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네, 그것도 뭐 일종의 알레르기 증상이기는 하죠. 두드러기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추운데 에어컨 바람 쐬고 이러면 그 부분에 이제 작은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가려워지거든요. 그거는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그것도 일단 그 찬 공기에 대한, 찬 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원인, 그러니까 찬 공기, 그거를 피하면 금방 또 싹 사라지기 때문에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교직원 중에 베트남에서 모기에 물렸는데 물린 자리를 그대로 두드러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알레르기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모기에 독이라 그래야 되나? 모기침? 뭐 그런 거에 알레르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던가 두드러기라던가 이제 피부에 뭔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고 심하게 오르고, 그게 이제 가라앉고 흔적이 몇 달씩 가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 보통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그냥 항히스타민제 이런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조금 더 발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원인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모기 안 물리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질문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어서 가정에서 아침에 예방 차원에서 8시에 챔프 알로논을 투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체육 활동을 하면서 얼굴이 발적,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 번 더 챔프 알로논을 쓸 수 있는지, 용법에는 1일 1회라고만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원래 용법은 1일 1회 먹는 거고 이게 24시간 가게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항히스타민제들은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별로 부작용이 없고 필요하면은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2배, 4배까지도 용량을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는데 지금 증상이 또 생겼다 그러면 한 번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나필락시스가 왔는데 이 학생이 이때 젝스트가 없다면 항히스타민제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119를 불러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라도 먹는 게 좋겠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혹시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벤토린 같은 것들을 그런 기관지 확장제, 천식치료약들을 호흡곤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와주셔도 좋겠고 산소가 있다 그러면 산소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좀 편안히 누워서 옷을 좀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시고 다리를 좀 높여가지고 두시고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이 부어서 약간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말은 하지만 SpO2는 정상입니다. 또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좋아지는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과일들 먹고 경구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그렇게 목이 안에가 간지럽다, 좀 붓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염이 있는 친구라 그러면 더 그런 증상들이 잘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 정도라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라고 보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얼른 먹여서 증상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허브 연수는 학교에서의 안전한 한 끼,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수에 함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또 열강을 해주신 김효빈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선생님들의 출석 확인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